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주택가. 70대 중반의 박정혜 씨는 오늘도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를 방문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지는 결혼한 지 12년째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다. 정혜 씨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혼자 30평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 아파트는 20년 전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마련한 곳이었고 지금은 시세가 10억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아들에게 물려주면 그만이라 생각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수진이 갑자기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수진은 평소 정혜 씨에게 그다지 다정하지 않았다. 명절 때도 의무적으로 인사만 했고 전화도 아들이 하라고 할 때만 했다. 그런 며느리가 웃으며 선물을 건네는 모습이 정혜 씨는 의외였지만 동시에 기뻤다. 드디어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주나 싶었다. 상자를 열자 은색 금속 재질의 세련된 팔찌가 들어 있었다. 화면이 달려있고 심박수와 걸음수를 측정한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수지는 정혜 씨의 손목에 직접 팔찌를 채워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길에서 넘어지시는 어르신들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온다고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응급 알림이 간다고 건강도 체크되니까 꼭 차고 다니시라고. 정혜 씨는 감동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팔찌는 가볍고 착용감도 좋았다. 수지는 스마트폰 앱으로 설정까지 다 해주며 절대 빼지 말고 24시간 차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했다. 샤워할 때도 괜찮다고 방수 기능이 있다고 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며느리의 효심이 고마워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 민수도 옆에서 흐뭇하게 웃었다. 엄마 건강 챙기느라 수진이가 고생했다고 비싼 거라고 말했다. 정혜 씨는 그날 밤 팔찌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로부터 사흘 후부터 시작됐다. 정혜 씨가 동네 할머니들과 등산을 갔다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갑자기 며느리 수진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정혜 씨는 깜짝 놀라 물었다. 왜 여기 왔냐고 무슨 일이냐고. 수진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어머니가 마침 오시길래 인사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정혜 씨의 집 앞은 주택가 골목 끝자락이었다. 근처에 특별한 가게나 시설도 없었다. 수진이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다. 며칠 뒤에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정혜 씨가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수진이 앉아 있었다. 깜짝 놀란 정혜 씨가 묻자 수진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장 보러 가신 줄 알고 반찬 좀 갖다 드리려고 왔다고. 하지만 정혜 씨는 장 보러 간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나간 거였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수진은 그냥 어머니가 그 시간에 시장 가시는 거 아냐며 얼버무렸다. 그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이었다. 정혜 씨가 오랜만에 대학 동창을 만나러 강남까지 갔다. 카페에서 오래된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하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추궁하는 느낌이 강했다. 정혜 씨는 친구 만났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진은 누구냐고 어디서 만났냐고 언제 돌아오냐고 캐물었다. 정혜 씨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걱정하는 거겠거니 하고 대강 대답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봤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다. 며느리가 자신의 동선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다. 하지만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의심하는 자신이 나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정혜 씨는 불안한 밤을 보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다. 일주일이 지났다. 정혜 씨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며느리 수지는 정혜 씨가 어디를 가든 언제 나가든 정확히 알고 있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정혜 씨의 뒤를 밟는 것 같았다. 정혜 씨가 동네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순간 수진의 전화가 왔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병원 가셨어요? 하는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정혜 씨가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고 있으면 1시간쯤 뒤에 수진이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노인정 가셨죠? 너무 오래 계시면 피곤하실 텐데 집에 들어가세요. 정혜 씨는 소름이 돋았다. 누가 일러 바치는 것도 아닌데 수진은 어떻게 모든 걸 아는 걸까?
심지어 정혜 씨가 은행에 갔다 오면 수지는 무슨 일로 은행 가셨냐고 물었다. 돈 찾으셨냐고 무슨 일 있으세요 하며 캐물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 화요일이었다. 정혜 씨는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다. 옷을 구경하다가 예쁜 스카프가 보여서 카드로 결제했다. 8만 원짜리였다. 집에 돌아온 지 30분도 안 돼서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백화점 가셨죠? 뭐 사셨어요? 하며 추궁하듯 물었다. 정혜 씨는 그냥 스카프 하나 샀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수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 요즘 돈 관리 잘하셔야 해요. 나중에 병원비 필요하실 수도 있잖아요. 정혜 씨는 기가 막혔다. 자기 돈으로 스카프 하나 사는데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니. 하지만 더 이상한 건 수진이 어떻게 백화점 간 걸 알았냐는 거였다. 정혜 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갑자기 가고 싶어서 간 거였다. 문득 손목에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정혜 씨는 팔찌를 빤히 쳐다봤다.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의 모든 걸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정혜 씨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평소 가지 않던 동네 끝자락의 작은 찻집에 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휴대폰도 집에 두고 나왔다. 오직 팔찌만 차고. 찻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40분쯤 지나자 놀랍게도 수진이 나타났다. 찻집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진은 정혜 씨를 발견하고는 어색하게 웃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집에 안 계셔서 걱정했어요. 정혜 씨는 차갑게 물었다. 어떻게 알고 왔냐고. 수진은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우연히 봤다고. 하지만 이 찻집은 길에서 아니 잘 안 보이는 구조였다. 게다가 수진이 이 동네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 정혜 씨는 손목에 팔찌를 가리켰다. 이것 때문이냐고. 이걸로 내 위치를 보는 거냐고.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어머니 건강 체크하는 팔찌인데요. 하지만 정혜 씨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수진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정혜 씨는 팔찌를 벗으려 했다. 하지만 잠금 장치가 있었다. 나사처럼 생긴 작은 고리가 팔찌를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풀 수 없는 구조였다. 수진은 황급히 정혜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거 빼면 안 돼요. 응급 상황 때 알림이 안 가요. 제발 그냥 차고 계세요. 하지만 정혜 씨는 이미 모든 걸 깨달았다. 이 팔찌는 건강을 위한 게 아니었다. 자신을 감시하기 위한 족쇄였다. 며느리는 자신을 걱정한 게 아니라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정혜 씨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믿었던 가족이 자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찻집을 나온 정혜 씨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잠그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목에 팔찌가 차갑게 빛났다. 정혜 씨는 팔찌를 벗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잠금 장치는 특수 공구 없이는 풀 수 없을 것 같았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풀 수 없게 만든 것이었다. 정혜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뭘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무언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게 분명했다. 팔찌의 비밀을 눈치챈 뒤로 정혜 씨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했다. 며느리 수진의 통제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집요해졌다. 이제 수진은 정혜 씨가 집을 나설 때마다 전화를 걸었다. 어디 가세요? 왜 가세요? 누구 만나세요? 언제 들어오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 아니 감옥의 죄수를 감시하듯 정혜 씨의 모든 행동을 제한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정혜 씨가 노인정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 순간 전화가 왔다. 수진이었다. 어머니 또 나가세요.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정혜 씨는 황당했다. 노인정은 일주일에 2~3번 가는 게 전부인데 그게 너무 자주라니. 수진은 계속 말했다. 집에서 쉬세요. 밖에 나가시면 넘어지실 수도 있고 위험해요. 혹시 길 잃으시면 어떡해요? 정혜 씨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자기가 치매 환자도 아니고 길을 잃을 리가 없다고 친구들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약 드시는 거 잊으셨고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혜 씨는 입이 떡 벌어졌다. 약을 한 번 까먹은 게 치매 증거가 된단 말인가. 70대면 누구나 가끔 잊을 수 있는 일 아닌가.
결국 정혜 씨는 노인정에 가지 못했다. 수진의 압박에 못 이겨 집에 남았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30분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 집에 계시냐고 확인했다. 정혜 씨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자신의 집인데 자신이 죄수가 된 것 같았다. 손목에 팔찌가 마치 전자발찌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정혜 씨는 용기를 내서 시장에 갔다.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왔다.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다. 어머니, 제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나가셨어요? 저 무시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어머니 건강 챙기는 건데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정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소리쳤다. 내가 내 집에서 나가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나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진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요즘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이렇게 흥분하시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고 제가 민수 오빠한테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가 찾아왔다. 민수는 정혜 씨를 앉혀놓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요즘 좀 이상하시다고. 수진이 엄마 걱정해서 챙기는 건데. 왜 화를 내시냐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니냐고. 정혜 씨는 기가 막혔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다니.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다니. 정혜 씨는 억울함에 눈물이 났다. 정혜 씨는 팔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위치 추적기라고. 며느리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건강 체크하는 팔찌인데요. 엄마가 요즘 피해망상이 있으신 것 같네요. 정혜 씨는 아들의 눈에서 의심을 읽었다. 아들은 자신보다 아내를 믿고 있었다. 며느리의 말이 진실이고 자신의 말은 망상이라 여기고 있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혼자 울었다. 자신을 낳아준 아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이상하다고 의심했다. 며느리는 교묘하게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었다. 정혜 씨의 말은 모두 치매 환자의 헛소리가 되고 며느리의 감시는 효부의 헌신이 되었다.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정혜 씨는 절망했다. 다음 날부터 정혜 씨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했다. 나갈 때마다 수진의 전화가 왔고 돌아오면 아들이 설교를 했다. 엄마, 좀 얌전히 집에 계세요. 수진이가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정혜 씨는 자신의 집이 감옥이 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간수는 며느리였다. 손목의 팔찌는 결코 풀리지 않는 족쇄였다. 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지옥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운명의 날은 갑자기 찾아왔다. 어느 화창한 수요일 오후 정혜 씨는 아들 집에 반찬을 갖다 주러 갔다. 수진이 최근 몸이 안 좋다고 했고 민수가 엄마 반찬 좀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정혜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과 나물 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자신을 감시해도 아들을 위해서라도 며느리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 거실은 조용했다. 수진은 안방에 있는 것 같았다. 정혜 씨는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때 안방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정혜 씨는 본의 아니게 귀를 기울이게 됐다. 수진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수진이 말했다. 응, 엄마, 어머니가 또 시장에 가셨어. 아침에 나가시더라고. 어제도 노인정 갔다 왔고. 정말 가만히 집에 안 계셔. 습관을 고쳐야 하는데. 정혜 씨는 몸이 굳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두고 친정어머니한테 불평하고 있었다. 그것도 정혜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듯 말하고 있었다. 수진의 통화는 계속됐다. 그리고 다음 말에 정혜 씨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수진이 말했다. 그러게 말이야. 근데 괜찮아. 팔찌로 다 보이니까. 지도처럼 어디 가는지 실시간으로 다 보여. 은행 가는 것도 다 알 수 있고. 아, 맞아. 요즘 어머니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다고 민수 오빠한테 계속 말하고 있어. 치매 초기 같다고. 그래야 나중에 요양원 보낼 명분이 생기잖아. 정혜 씨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요양원?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정혜 씨는 벽에 기대어 가까스로 몸을 지탱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의 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더 끔찍한 말들이 이어졌다.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몇 달만 더 증거 쌓으면 돼. 어머니가 혼자 사시기 힘들다는 증거. 깜빡깜빡 하신다는 증거. 위험하다는 증거. 그럼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할 수 있대. 변호사한테 알아봤어. 그럼 어머니 재산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집도 처분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어머니 집 시세가 지금 11억이래. 강남 쪽 아파트로 갈아타면 딱 좋을 것 같아. 정혜 씨는 귀를 의심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며느리는 처음부터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건강 팔찌는 감시 도구였고 치매 운운은 모두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고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겠다는 계획이었다. 정혜 씨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수진의 통화는 더 이어졌다. 아, 그리고 말이야, 어머니가 요즘 내 말 안 듣잖아. 그것도 다 기록하고 있어. 나중에 정신감정 받을 때 자료로 쓸 거야. 의사 선생님한테도 미리 얘기해놨어. 어머니가 최근 이상행동 보이신다고. 피해망상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진단서 받는 건 시간 문제야. 엄마 걱정 마.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정혜 씨는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부엌에서 황급히 빠져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막혀왔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다. 1층에 내려와 건물 밖으로 나오자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정혜 씨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며느리의 계획은 치밀했다.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었다.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의사와 변호사까지 동원해 자신을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음모였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11억짜리 아파트였다. 정혜 씨가 평생을 피땀 흘려 지켜온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다. 그 집을 빼앗아 강남으로 가겠다는 며느리의 계획. 정혜 씨는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다. 더 끔찍한 건 아들이었다. 민수는 아내의 계획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며느리에게 속아 넘어간 걸까? 어느 쪽이든 정혜 씨에겐 충격이었다. 아들이 공범이라면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고 아들이 모르는 거라면 며느리의 연기가 얼마나 완벽한지 증명하는 것이었다. 정혜 씨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정혜 씨는 손목에 팔찌를 내려다봤다.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삽이 될 줄은 몰랐다. 팔찌가 기록하는 모든 데이터가 며느리의 무기가 되고 있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모두 감시당하고 기록됐다. 그리고 그 기록들은 정혜 씨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로 둔갑할 것이었다. 정혜 씨는 팔찌를 벗으려 했지만 여전히 잠금 장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1시간쯤 벤치에 앉아 있던 정혜 씨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며느리의 음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누구도 자신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아들은 며느리 편이고 며느리는 이미 의사와 변호사까지 포섭해놨다. 정혜 씨는 사면초가였다. 그때 문득 노인정 친구들이 떠올랐다. 특히 전직 교사였던 영숙이가 생각났다. 영숙이는 똑똑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최근 노인정에 IT 동호회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배우는 모임이었다. 혹시 그 사람들이 이 팔찌의 비밀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정혜 씨는 희망을 품었다. 정혜 씨는 집으로 돌아갔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획을 세웠다. 내일 노인정에 가서 영숙이와 IT 동호회 사람들을 만나야겠다. 팔찌를 보여주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게 유일한 돌파구였다. 정혜 씨는 손목에 팔찌를 쓰다듬었다. 이 족쇄를 벗어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그날 밤 정혜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며느리의 전화 통화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요양원 재산관리 후견인 집 처분. 그 단어들이 칼처럼 정혜 씨의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난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을, 추억이 가득한 그 공간을 빼앗긴다는 게 견딜 수 없었다. 새벽 2시쯤 됐을까? 조용한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삐. 아주 작은 전자음이었다.
정혜 씨는 귀를 기울였다. 30초쯤 뒤에 또 들렸다. 삐. 소리는 손목에서 나고 있었다. 팔찌였다. 정혜 씨는 벌떡 일어나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밝은 불빛 아래서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팔찌의 측면에 작은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초록색 불빛이 30초마다 한 번씩 반짝였다. 정혜 씨는 이전에 몰랐던 걸 발견했다. 팔찌 안쪽 피부에 닿는 부분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있었다. 센서인 것 같았다. 그리고 팔찌 옆면을 자세히 보니 렌즈처럼 생긴 작은 구멍이 하나 더 있었다. 정혜 씨는 소름이 돋았다. 이게 카메라란 말인가? 손전등을 가져와 더 자세히 살폈다. 팔찌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기계였다. 겉보기엔 단순한 건강 팔찌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온갖 장치들이 숨어 있었다. GPS 수신을 위한 안테나로 보이는 부분, 마이크로 추정되는 작은 구멍 그리고 의심스러운 렌즈. 이건 단순한 위치 추적기가 아니었다. 종합 감시 장비였다. 정혜 씨는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스마트폰으로 위치 추적 팔찌, GPS 팔찌, 감시 팔찌 같은 단어들을 검색했다. 나온 결과에 정혜 씨는 경악했다.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판매되고 있었다. 치매 환자 감시용, 어린이 보호용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누구든 감시할 수 있는 장비였다. 가격은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며느리가 비싸다고 한 말이 거짓은 아니었던 것이다. 더 검색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나왔다. 이런 팔찌들은 실시간 위치 추적은 물론 심박수와 혈압 같은 생체 데이터도 수집했다. 일부 제품은 주변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도 있었다. 마이크가 내장돼 있어서 팔찌 주변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혜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철저히 감시당했는지 깨달았다. 위치만 추적당한 게 아니라 누구와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도 모두 들켰을 수 있었다. 정혜 씨는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며느리 욕을 한 적이 있었다. 며느리가 너무 간섭한다고 자꾸 전화해서 귀찮다고 불평했었다. 혹시 그것도 다 녹음됐을까? 그렇다면 며느리는 정혜 씨가 자신을 험담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도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유 없이 비난한다. 피해망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정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팔찌를 벗으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다. 손톱으로 잠금 장치를 긁어보고 실로 묶어 비틀어보고 바늘로 찔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잠금 장치는 특수 공구 없이는 절대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며느리가 의도적으로 풀 수 없게 만든 것이 분명했다. 정혜 씨는 망치로 팔찌를 부숴버릴까 고민했다. 하지만 그러면 며느리가 바로 알아챌 것이었다. 팔찌가 고장나면 알림이 갈 테니까. 그리고 며느리는 정혜 씨가 일부러 부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것도 비협조적 태도의 증거가 될 것이었다. 정혜 씨는 꼼짝없이 갇혀버린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정혜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나왔다. 창밖을 바라봤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사람들은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는 준비를 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정혜 씨의 일상은 평범하지 않았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삶에서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다. 정혜 씨는 손목에 팔찌를 쳐다봤다. 초록색 불빛이 여전히 30초마다 깜박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일찍 노인정으로 향했다. 마음은 급했지만 걸음은 무거웠다. 혹시 며느리가 또 전화를 걸어와 왜 나갔냐고 추궁하진 않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이번엔 개의치 않기로 했다.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였다. 노인정에 도착하자 친구 영숙이가 마침 차를 마시고 있었다. 정혜 씨는 영숙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다. 급한 일이 있다고 도와달라고. 영숙이는 정혜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알아챘다. 둘은 구석 자리로 옮겨 앉았다. 정혜 씨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다. 며느리가 준 팔찌, 이상하게 정확한 동선 파악,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그리고 어제 들은 충격적인 전화 통화 내용까지. 영숙이는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갔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숙이는 IT 동호회 회장인 박 선생을 불렀다. 60대 후반의 박 선생은 전직 IT 회사 임원 출신으로 컴퓨터와 각종 전자기기에 해박했다.
박 선생은 정혜 씨의 팔찌를 보자마자 얼굴이 심각해졌다. 잠시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거 의료용 기기가 아니라고 상업용 위치 추적 장치라고. 그것도 굉장히 고급 제품이라고 했다. 박 선생은 노트북을 가져왔다. 그리고 팔찌의 모델명을 확인한 뒤 인터넷에서 검색했다. 나온 결과에 정혜 씨와 영숙이는 경악했다. 이 팔찌는 실시간 GPS 추적, 생체 신호 모니터링, 주변 소리 녹음, 심지어 지오펜싱 기능까지 있었다. 지오펜싱이란 특정 구역을 설정해두면 착용자가 그 구역을 벗어날 때 알림이 가는 기능이었다. 며느리는 정혜 씨의 집을 중심으로 반경을 설정해뒀을 것이었다. 박 선생이 설명을 이어갔다. 이 팔찌의 데이터는 전용 앱으로 실시간 전송된다고 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으로 정혜 씨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심지어 과거 이동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팔찌가 수집하는 심박수와 혈압 데이터도 볼 수 있었다. 정혜 씨가 언제 긴장했는지 언제 흥분했는지도 파악 가능했다는 것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녹음 기능이었다. 박 선생은 팔찌 측면에 작은 구멍을 가리켰다. 여기가 마이크라고 주변 5m 이내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고 했다. 물론 24시간 녹음은 아니고 원격으로 녹음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다고 했다. 며느리는 필요할 때마다 녹음 기능을 켜서 정혜 씨의 대화를 엿들었을 것이었다. 정혜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모든 사생활이 낱낱이 감시당했다는 게 실감났다. 영숙이가 분노하며 말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사생활 침해고 불법 감시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는 이걸 건강관리용으로 줬다고 할 것이고 정혜 씨가 동의했다고 주장할 것이었다. 실제로 정혜 씨는 팔찌를 받을 때 아무 의심 없이 착용했으니까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박 선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이 팔찌를 불법적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팔찌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박 선생은 공구함을 가져왔다. 정밀 드라이버와 특수 공구들이 들어 있었다. 10분쯤 작업한 끝에 잠금 장치가 풀렸다. 정혜 씨의 손목에서 팔찌가 벗겨졌다. 팔찌가 벗겨지는 순간 정혜 씨는 해방감을 느꼈다. 족쇄에서 풀려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며느리가 이걸 알면 어떻게 나올까? 분명히 격렬하게 반응할 것이었다. 영숙이는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걱정 말라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들이 모두 증인이 되어줄 거라고 했다. 박 선생은 팔찌를 자세히 분석하겠다며 가져갔다. 그리고 정혜 씨에게 조언했다.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증거를 최대한 모으라고. 그리고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법률적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 노인정에 연결된 법률 지원 단체가 있으니 그쪽에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됐다. 며느리의 음모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팔찌를 벗은 지 2시간쯤 지났을까? 정혜 씨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정혜 씨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어머니, 팔찌 왜 벗으셨어요? 신호가 끊겼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혜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불편해서 벗었다고, 앞으로 안 차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수진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수진이 말했다. 안 돼요. 꼭 차셔야 해요.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예요. 정혜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감시를 위한 거잖냐고. 다 알고 있다고. 수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정혜 씨는 계속 말했다. 위치 추적하고 녹음하고 모든 걸 감시한 거 다 알고 있다고. 30분 뒤 며느리 수진이 정혜 씨의 집 앞에 나타났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수진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정혜 씨에게 따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냐고. 정혜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팔찌의 기능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GPS 추적, 녹음 기능, 지오펜싱. 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수진은 표정을 바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정말 어머니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 쓰러지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하지만 정혜 씨는 속지 않았다. 그럼 왜 잠금 장치를 달았냐고, 왜 풀 수 없게 만들었냐고 물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정혜 씨는 결정타를 날렸다. 내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다고 요양원 보내고 집 처분하려는 계획 다 알고 있다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잠시 뒤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착한 며느리의 가면은 없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알면 어쩌시게요.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민수 오빠는 제 편이에요. 정혜 씨는 가슴이 무너졌다. 아들이 공범이란 말인가. 수진은 계속 말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는 거 비효율적이잖아요. 차라리 우리가 활용하는 게 낫죠. 어머니는 작은 요양원에서 편히 쉬시면 돼요. 거기가 더 안전하고 좋아요. 정혜 씨는 소리쳤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냐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니도 나이 드셨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다. 수진이 급히 전화한 것 같았다.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더니 정혜 씨에게 말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수진이가 엄마 걱정해서 챙기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정혜 씨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아들은 며느리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정혜 씨가 물었다. 너도 알고 있었냐고. 엄마를 요양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빼앗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거라고. 엄마 혼자 이 큰 집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살면 더 효율적이라고. 정혜 씨는 귀를 의심했다.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정혜 씨는 차갑게 말했다. 나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하다고. 내 집에서 쫓겨날 생각 없다고.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렇게 고집 피우시면 안 돼요. 사실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이상한 행동도 많으시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정혜 씨는 소름이 돋았다. 의사까지 매수한 것이었다. 수진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기서 혼자 외로우시잖아요. 정혜 씨는 웃음이 나왔다. 외로운 건 너희가 찾아오지 않아서라고. 집을 빼앗으려고만 하지 말고 가끔 얼굴이나 보이라고 소리쳤다. 현관이 점점 전쟁터가 됐다. 정혜 씨는 나가라고 소리쳤고 수진과 민수는 엄마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다. 정혜 씨가 흥분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유리한 증거가 됐다.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증거. 정혜 씨는 이를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정혜 씨는 구청 복지관의 노인권 익센터를 찾았다. 영숙이와 박 선생이 함께 동행해줬다. 센터장 김 과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노인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회복지사였다. 정혜 씨는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팔찌의 기능, 며느리의 감시, 들었던 전화통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아들 내외와의 대치까지. 김 과장은 정혜 씨의 이야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 사례라고. 정서적 학대이자 경제적 착취 시도라고 말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다. 최근 이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 과장이 설명을 이어갔다. 수법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했다. 먼저 건강을 핑계로 감시 장치를 설치한다. 위치 추적기나 CCTV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부모의 일상적인 실수나 건망증을 과장해서 기록한다. 병원에 데려가서 치매 검사를 받게 하고 의사에게 미리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의사도 선입견을 갖게 되고 진단이 부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었다. 최종 목표는 성년 후 견제도 악용이라고 했다. 성년 후 견제도는 원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하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었다.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심지어 부동산 처분도 가능했다. 자녀들이 부모를 후견인 제도에 올려놓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김 과장은 더 충격적인 통계를 알려줬다. 지난해에만 이런 사례로 상담을 요청한 노인이 서울에서만 200명이 넘었다고 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당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거나 가족 문제를 밖에 알리기 꺼려서 참고 산다는 것이었다.
정혜 씨는 자신만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위안이 됐지만 동시에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실감했다. 김 과장은 정혜 씨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권했다. 첫째, 팔찌 같은 감시 장치를 완전히 제거할 것. 둘째, 며느리와 아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것. 셋째, 독립적인 의사에게 정신 감정을 받아 정상 판정을 받아둘 것. 넷째, 재산 보호를 위해 신탁이나 유언장 작성을 고려할 것. 다섯째, 필요하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검토할 것.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막막했다.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했다. 김 과장은 복지관에서 연계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였다.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혜 씨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드디어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 같았다. 영숙이가 옆에서 거들었다. 노인정 사람들도 모두 정혜 씨 편이라고 필요하면 증인도 서주고 법정에도 함께 가주겠다고 했다. 박 선생도 팔찌 분석 자료를 정리해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정혜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가족은 자신을 배신했지만 친구들은 자신을 지켜줬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다. 김 과장은 한 가지를 더 조언했다. 지금부터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라고 했다. 등기권리증, 통장, 인감도장, 신분증까지 전부 며느리나 아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 두라고 했다. 은행에도 가서 본인 외에는 절대 출금할 수 없도록 설정하라고 했다. 자녀라도 대리 출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정혜 씨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큰 힘이 됐다. 영숙이와 박 선생 그리고 복지관 직원들이 모두 자신의 편이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할 차례였다. 며느리와 아들의 음모를 법적으로 막아낼 것이다. 정혜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집에 도착한 정혜 씨는 즉시 서류들을 정리했다. 등기권리증, 통장, 도장을 전부 가방에 넣어 노인정 사물함에 맡겼다. 집에는 복사본만 남겨뒀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출금이나 계좌 조회를 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와야 하고 비밀번호도 바꿨다. 며느리가 알고 있을지도 모를 기존 비밀번호를 완전히 폐기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복지관 간 거 아니냐고 물었다. 정혜 씨는 소름이 돋았다. 팔찌는 이미 벗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다 깨달았다. 민수가 동네에 사람을 풀어놨거나 아니면 정혜 씨를 미행한 것이었다. 정혜 씨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갔다고 노인학대 상담 받으러 갔다고.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언제 엄마를 학대했어요? 정혜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시하고 통제하고 재산 빼앗으려 한 거 다 학대라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세요? 자식을 고소하시겠다고요? 정혜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식이기 전에 범죄자라고 내 재산을 노린 범죄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정혜 씨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두운 밤이었지만 내일은 밝은 날이 올 거라 믿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며칠 뒤 정혜 씨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이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중반의 이 변호사는 노인 인권 사건을 20년 넘게 다룬 베테랑이었다. 정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 변호사는 전형적인 재산 편취 시도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설명했다. 며느리는 아마 단계별 시나리오를 짜놨을 거라고 했다. 1단계는 감시와 증거 수집. 팔찌로 정혜 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일상의 실수들을 기록한다. 2단계는 고립. 정혜 씨가 밖에 나가는 걸 막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 3단계는 의료 기록 조작. 협조적인 의사를 통해 치매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한다. 4단계는 법적 조치. 성년 후견 신청을 해서 합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빼앗는다. 정혜 씨는 등골이 오싹했다. 며느리의 계획이 이렇게 체계적이었다니. 이 변호사는 다행히 정혜 씨가 빨리 알아챈 덕분에 3단계 정도에서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며느리와 아들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즉시 몇 가지 법적 조치를 취했다. 첫째, 정혜 씨의 의사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며느리가 소개한 의사가 아닌 제3의 전문의였다. 둘째, 재산 보호를 위해 신탁 설정을 추진했다. 정혜 씨의 아파트와 예금을 신탁회사에 맡겨 본인 외에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었다. 셋째, 며느리와 아들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더 이상 정혜 씨를 괴롭히거나 재산에 접근하려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넷째, 팔찌 설치와 감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생활 침해 혐의였다. 다섯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접근금지 가처분도 준비했다. 경고장을 받은 며느리 수지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정혜 씨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고소를 해요. 우리는 어머니 걱정해서 한 건데 이게 범죄예요. 정혜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내 동의 없이 감시한 건 범죄라고 재산을 노린 것도 범죄라고. 수지는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제발 오해 푸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요. 요양원 얘기도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집 얘기도 어머니가 편하시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정혜 씨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내가 친정엄마랑 한 통화 녹음한 거 있다고 증거 다 확보했다고 말했다. 수지는 순간 말을 잃었다. 사실 정혜 씨는 그 통화를 녹음하지 못했다. 하지만 허세를 부렸다. 그러자 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협박조로 말했다. 어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머니 치매 있으시잖아요. 증거 다 있어요. 병원 기록도 있고요. 정혜 씨는 차갑게 웃었다. 그 병원이 내가 데려간 병원이잖냐고 의사한테 미리 거짓말한 거 다 밝혀질 거라고 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정혜 씨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구급차가 왔다. 민수가 신고한 것이었다. 엄마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며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었다. 하지만 정혜 씨는 이미 이 변호사에게 이런 가능성을 들어 준비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에게 정신과 감정서를 보여줬다. 정혜 씨가 정상이라는 의사의 소견서였다. 구급대원들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 환자가 정상으로 보이고 감정서도 있다고 강제 입원 사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수는 당황하며 어떻게든 입원시키라고 소리쳤지만 구급대원들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돌아갔다. 정혜 씨는 아들의 비열함에 치가 떨렸다. 친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니. 그날 저녁 정혜 씨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노인정 박 선생이 팔찌를 완전히 분해해서 분석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었다. 팔찌 내부 메모리에 지난 3주간의 모든 위치 기록과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며느리가 지운 줄 알았지만 백업 파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녹음 파일 중에는 결정적인 것이 있었다. 며느리가 친정 엄마와 통화하며 요양원과 재산 처분을 논의한 내용이었다. 정혜 씨가 우연히 들었던 바로 그 통화였다. 박 선생이 복구한 것이었다. 정혜 씨는 이 파일을 즉시 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흥분하며 말했다. 이거면 결정타라고 며느리의 의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고 했다. 며칠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수진과 민수가 소환됐다. 둘은 처음엔 억울하다며 항변했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말을 잃었다. 수진은 그건 농담이었다고 진담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생활 침해로 입건했다. 민수는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혜 씨는 경찰서에서 나오며 길게 한숨을 쉬었다.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잘못한 건 아들과 며느리였다. 자신은 그저 스스로를 지킨 것뿐이었다. 정혜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여보, 내가 우리 집 지켰어. 정혜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석 달이 걸렸다. 법원은 며느리 수진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사생활 침해가 인정된 것이었다. 또한 정혜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아들 민수는 공범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 중요한 건 법원이 정혜 씨의 의사 능력을 완전히 정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감시 행위를 저질렀다. 건강을 핑계로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노인학대 행위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결이 나온 날 정혜 씨는 법원 앞에서 영숙이와 박 선생 그리고 이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다.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최근 노인 재산 탈취 시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혜 씨의 사건이 주목받았던 것이다. 정혜 씨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것입니다. 누구도 심지어 자식이라도 제 동의 없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이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싸우세요. 인터뷰가 끝나고 정혜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의 냄새가 났다. 정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이 집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정혜 씨는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다. 여보, 우리 집 지켰어. 아무도 못 가져가. 며칠 뒤 정혜 씨는 새로운 팔찌를 샀다. 이번엔 제대로 된 응급 알림 팔찌였다. 위치 추적이나 녹음 기능은 없고 오직 응급 버튼만 있는 단순한 제품이었다. 넘어지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19와 등록된 연락처로 자동 연결되는 기능이었다. 정혜 씨는 이 팔찌를 차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팔찌였다. 아들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다. 엄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정혜 씨는 고민 끝에 만나주기로 했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갔었어요. 수진이한테 속았어요. 엄마, 재산 탐낸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정혜 씨는 차갑게 말했다. 속은 게 아니라 같이 한 거지. 넌 알고 있었어. 정혜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민수는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순 없어. 넌 엄마를 배신했어.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거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정혜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인생 잘 살아.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더 이상 내 재산에 관심 갖지 마. 내가 죽으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 그리고 수진이랑은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혜 씨는 카페를 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뒤 정혜 씨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정했다. 아들에게 일부는 주되 대부분은 노인인권단체와 학대 피해 노인을 돕는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그리고 특별히 영숙이와 박 선생에게도 감사의 표시로 일부를 남겼다. 진짜 가족처럼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었다. 유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정혜 씨는 이제 정말로 자유로웠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었다. 정혜 씨는 노인정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웠다.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 바다가 보고 싶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 정혜 씨는 손목에 응급 팔찌를 내려다봤다. 간단한 디자인의 검은색 팔찌였다. 예전의 은색 족쇄와는 전혀 달랐다. 이건 자신을 가두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도구였다. 정혜 씨는 팔찌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다. 정혜 씨는 창가에 서서 달을 바라봤다. 70년을 살아오며 많은 일을 겪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남편과 사별도 했다. 그리고 이번엔 자식의 배신을 겪었다. 하지만 정혜 씨는 무너지지 않았다. 싸웠고 이겼다. 그리고 더 강해졌다. 정혜 씨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70대지만 아직 건강했다. 아직 할 일이 많았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혜 씨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잘 싸웠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 푹 잔 것 같았다. 아침 식사를 하고 노인정으로 향했다. 오늘은 제주도 여행 최종 계획을 세우는 날이었다. 노인정에 도착하자 영숙이와 박 선생을 비롯한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정혜 씨를 보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영숙이가 정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정혜야, 내가 이겨서 우리도 다 힘이 났어. 너 덕분에 우리도 자식들한테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정혜 씨는 뿌듯했다. 자신의 싸움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정혜 씨는 손목에 팔찌를 만졌다. 응급 버튼이 달린 단순한 팔찌. 하지만 이 팔찌가 주는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이건 정혜 씨가 스스로를 지켰다는 증거였다. 무너지지 않고 싸웠다는 증거였다. 정혜 씨는 팔찌에 입맞춤을 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진짜 시작. 정혜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살겠다고.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며 살겠다고. 70대가 뭐 어떤가. 아직 건강하고 정신 멀쩡하고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